주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만 논의해야 될 핵심만 거론한다면 보수적 동학운동을 보수적 의고로 보는 견해, 동학 외피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견해, 이 두 견해에 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저 보수적 의고론과 관련된 그 비판의 근거는 오지영의 동학사의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원래 오지영의 동학사가 동학운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료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던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동학사의 1940년대에 간행된 원본에 역사소설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오지영 선생이 1926년경에 1940년에 간행한 동학사 외에 초고를 집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검토화되고 양자가 비교되면서 오지영의 동학사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또 일각에서 역사소설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사료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지영의 동학사에만 수록되어 있는 폐정개혁안 12개조, 이걸 통해 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혁명적 성격을 지녔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오지영의 동학사를 믿을 수 없으니 폐정개혁안 12개조도 믿을 수가 없고 동학혁명의 혁명적인 성격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견해가 나와서 그 대안으로 보수적 의결을 주장했지만, 오늘 조광 선생님께서 역사 소설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목조목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조광 선생님께서는 역사 소설의 개념을 분석해가지고 역사이지만 정사가 아닌 야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소설이 아니고 자신이 체험한, 오지영 선생이 체험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되므로 오지영의 동학사의 사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견해에 동의를 표하면서 조금 보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영의 동학사를 검토해보면 사료를 수집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처럼 사실을 정리해서 서술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본인의 사관에 따라서 어떤 해석을 또 평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회고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본인의 회고와 수집한 사료에 기초해서 회고록을 겸한 역사서를 편찬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1926년의 초고본과 1940년에 나온 간행본을 모두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 또 이후에 수정한 부분을 잘 밝혀내고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이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조광 선생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폐정개혁안 12개조는 그동안 교과서에 쭉 실려왔는데, 이것은 1940년에 간행된 동학사에 수록되어 있고 1926년에 간행된 동학사에는 12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동안 실려왔던 폐정개혁안 12개조는 12개조 그대로를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에서 전라감사와 동학군이 타협을 하면서 폐정개혁안 12개조가 나왔다고 이해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1940년에 나온 오지영의 동학사에 실려있는 12개조 액면 그대로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6개 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학농민운동을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면 동학사에 수록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예전에는 본문에 그대로 12개 조로 수록을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그것을 6개 교과서 가운데 5개 교과서는 참고 자료로만 제시를 하고 있고 본문에는 수록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교과서는 전혀 수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영이 소개한 폐전개혁안과 전주에서 정부와 타협할 때 나온 실제 폐전개혁안 사이에 어떤 문제와 비약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뭐 이자 토론하실 김태웅 교수님도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종합토론에서도 논의가 잘 되어야 그 혁명적 성격, 사회혁명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학 외피론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는 정말 한국학계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분류해본다면 동학난, 농민전쟁, 동학외피 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동학외피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학운동에서 동학이라는 종교는 어떤 그 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조직을 동원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동학외피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논문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적인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학외피론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겨우 각주에서 독일 엥겔스가 농민전쟁론에서 종교는 혁명의 외피였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인용하는 정도이지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거나 또는 한국의 동학운동에서 정말 어떤 부분이 외피인지에 관한 깊은 연구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앞으로 더 논의를 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북접의 노선하고 남접의 노선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교조 신원운동에서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넘어가는 그 발전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고 해서 동학이나 동학 사상이 농민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정리가 충분치 않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토론문에 좀 하나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 예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봉우의 동학당 폭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윤병석 선생님께서 러시아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개봉우라고 하는 한국학자의 저작으로 발굴을 해주신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동학을 개봉우는 종교종합적 성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 불, 선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마니즘, 정감록 이것도 포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운동과 동학사상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복잡한 인용문을 제가 글에 썼습니다만 폭동 당시에 척양척외의 표를 산포하며 진멸권기, 대진기강의 정강을 설정한 것이 벌써 입교의 의식에서 맹화된 것임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동학의 사회운동이 그 종교 사상과 의식에서부터 기원한다.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개봉우는 이 글을 쓸 당시에 마르크스주의자였거든요. 또 마르크스주의를 구성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크스의 동료였던 엥겔스의 독일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직접 동학운동과 조목조목 비교를 하고 있어요. 독일 농민전쟁에서부터 농민전쟁론이나 또 동학외피론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학사상에서부터 사회혁명의 그 맹화와 근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견해하고는 아주 모순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요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독일 농민 전쟁을 가지고 와서 동학을 설명하든 다른 걸 가지고 설명하든 이것이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1860년대부터 시작해가고 20세기 넘어오기까지의 아주 다양하고 다기한 그러한 운동과 사상을 움직여 나가는 역동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딱 이렇게 규정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봉우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동학당 전봉준의 가보 개전도 충멸외의, 그러니까 외세에 대한 반대라는 구실을 가졌지만 문벌을 혁파하자, 토지를 분배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보면 사회혁명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동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개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봉의 견해 가운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억지로 논리를 정리해보면 진행 과정은 농민전쟁과 같은데 내용상에서는 사회혁명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한 것인지 아주 모순된 현상을 저는 이렇게 이 글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상사적인 측면인데요. 시간이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종합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에서 벌써 15분을 까먹고 있어서 여러분 조 선생님하고 이용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 배당을 잘 못해서 이제 조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인가 하는 제목으로 원광대학교 박명수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고 동국대학교 조정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명수 선생님은 지금 그 경도대학에 가 계시는데 이 발표 때문에 어제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명수입니다. 제가 동학학술대회 하면은 항상 마지막 순서인데 오늘은 상당히 진급을 해가지고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30년 이제 동학 사상, 동학 농민 혁명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를 해온 방식은 어떤 그 이론의 틀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냐 아니냐를 먼저 정해놓고 연구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1980년대 초까지 살아계셨던 이제 동학군 후손 또 천도교 어르신들 그리고 현장 그다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차 사료들 이걸 주로 이제 그러니까 구술 증언과 현장 답사와 1차 사료를 발굴해서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는 식의 그러니까 대단히 그 좀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대단히 좀 답답한 실증적인 그런 연구를 한 30년 해왔습니다. 그 최종 결론은 이제 이 논문에서 말씀드린 대로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보다 일본 쪽에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문제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한 10년 전에 저희가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전주로 공주로 서울까지 그리고 신의주로 그리고 상해로 이어지는 이 전선을 가설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학혁명 당시 일본군이 먼저 탈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정보가 고종 황제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고종 임금님께 먼저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일본 공사관으로 먼저 가버린 거죠.
탈취를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서를 일본 외무성이 이렇게 전부 지금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1년 전에 교조신혼운동 당시에 경성공사관, 인천공사관, 인천 영사관, 경성은 이제 서울이니까 공사관이고 부산 영사관에서 입수한 교조신혼운동 당시의 문서인데 이 자료에 일본 정부는 이미 교조신혼운동의 움직임을 혁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1893년에 그 내용을 이제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목차를 봐주시면 제가 이번 발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혁명이란 말을 하은주 고대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써왔던 용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혁명의 어원과 어의 그리고 유가의 혁명 사상 이 챕터를 통해서 이제 밝혀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고대 동아시아적 전통을 가진 혁명이라는 용어로 볼 때 과연 동학 사상 속에 혁명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94년에 대봉기 속에 그런 혁명적 측면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3장, 4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2장, 3장은 좀 핵심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혁명이란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29쪽에 있네요. 29쪽에 그 주역에 우선 혁계의 단전이라는 내용 속에 탕무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좀 번역이 틀렸습니다. 급히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 번역에 탕에서 무로 명을 바꾼 것은 이게 아니고 탕과 무가 명을 바꾼 것은 그러니까 이제 탕임금이 이제 거왕을 그 혁명을 통해서 갈아엎고 이제 등극을 하시죠. 무는 이제 주왕을 타도하고 그래서 이제 탕과 무가 명을 바꾼 것은 이렇게 이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서 한 8째 중 인용된 부분에서도 탕에서 무로 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탕과 무가 명을 바꾼 것은 그러니까 탕왕 무왕이 그 전에 폭군을 물리치고 이제 이 정권을 잡은 것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혁명이라는 용어는 고대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29쪽에 자연계에 있어서나 사회 현상에 있어서나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이걸 이제 혁명이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혁명이라 했다는 것을 어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0쪽에 보면은 그 서경에서 또 이제 그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혁명이라는 용어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배 권력의 교체, 집권자의 교체, 뭐 전통 시대에는 이제 왕조의 교체 이런 것을 그 혁명이라고 그랬고 그럴 때 이제 그 혁명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어떤 정당성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혁명의 기준은 안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안민은 하늘이 명하는 바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늘이 명하는 바인 안민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민을 하지 않는 집권자를 교체하는 것.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오랫도록 해석해 왔던 혁명의 본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31쪽에 보면은 이제 이 혁명이란 말을 잘못하다 보면은 그건 이제 거왕에서 거를 물리치고 이제 탕왕이 집권하고 주를 물리치고 이제 무왕이 집권하고 그러면 이건 역성혁명 단순한 지배자만 바꾸는 그런 식의 의미 아니냐 이 혁명이란 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동양 사상을 전공하신 대부분의 그 연구자들이 말 자체는 혁명, 역성혁명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정치 구조, 정도, 정치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역성혁명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혁명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서는 좀 부족한 것이다. 오히려 역성혁명이라는 것 속에서 정도, 정치의 본질, 내용 자체를 함께 바꾸는 이런 것으로 혁명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라는 게 동양사상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혁명의 어원, 어의가 유가에 와가지고 공자, 맹자 이런 분들에 와서 이제 제대로 확립이 되는데요. 33쪽에 보면은 32쪽에 보면은 하늘이 백성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돕고자 군주를 만들고 스승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그 상제로도 아마 사방을 사랑하고 한 것이다. 이런 그 서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늘의 명한 바를 통치자가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이제 그 사람은 혁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나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도 그거는 그 통치자의 덕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천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도 그 통치자는 이제 혁명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고 있고, 그 혁명은 결국은 백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민, 일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 34쪽에 있습니다. 꼬딕으로 그러한 혁명의 대의 명분은 어디까지나 일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 안민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런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전통 속에서 이 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됐고요. 맹자에 와가지고는 이제 더 대단합니다. 35쪽에 인용된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맹자의 혁명 사상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내용인데요. 35쪽 제일 밑에에 제나라 선왕이 타왕이 거를 몰아내고 무왕이 주를 정벌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전이라는 과거의 기록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제나라 선왕이 다시 따지듯이 그렇다면 신하가 임금을 주군을 시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라고 다시 따지듯이 이제 물었습니다. 맹자에게. 그러니까 맹자가 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적이라 하고 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잔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잔적과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의 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필부를 배웠다는 말은 들었으나 임금을 시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탕무의 혁명을 굉장히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면 폭력혁명을 통해서 결국 왕조를 통치자를 교체를 했는데 그것을 긍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맹자는 결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민, 백성들을 학대하고 기민, 백성들을 버리는 그런 정치를 함으로써 민심을 잃은 통치자에 대해서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통치자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이제 맹자에 와가지고 혁명 사상이 새롭게 해석되는, 그러니까 폭력 혁명까지도 이제 인정하는 이게 이제 동양의 혁명 사상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학이라는 사상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그 전면적인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94년 100주년을 전후해서 주로 현장 답사라든지 1차 사료 발굴이라든지 증언을 열심히 하셨던 연구자들의 대부분 이제 그 최고의 필두에 서 계신 어른이 이제 이화 선생님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신용우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도 계시는 배항섭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1894년의 역사적 대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동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동학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느냐?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1차 사료를 발굴해보니까, 살아남아 계신 후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론으로서 먼저 이렇게 정해놓아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을 들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조사를 해 보니까 94년의 역사적 대사건에 동학이라는 걸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때는 동학이란 말이 그냥 접두어로 그냥 자동으로 붙었죠. 그러면 그러한 그 동학이 구체적으로 94년의 봉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기존 연구는 평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상사라든지 종교사라든지 철학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한국 사상사에 있어서, 한국 종교사에 있어서 5000년의 우리 어떤 역사 속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라는 걸 빼놓고 한국 사상사, 종교사, 철학사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왜? 대단히 독창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독창적이냐. 자, 수훈 선생이 동학을 창조하실 때의 시대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건국된 이래,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가장 최초로 겪는 동서 대문명의 충돌의 그 시점입니다. 동아시아 속에서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존재했다가 아편 전쟁이라든지 제2차 중일 전쟁, 에로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양이라고 하는 세력이 중국을 이제 장차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전에 1세기 전부터 천주교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 사상, 철학, 과학, 기술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때 바로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수훈 선생이 젊었을 때 20년 이상 하시죠. 그래서 나온 사상이 동학이고 파천왕적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파천왕적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학을 포독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쓰시는 글이 포독문이잖아요. 포독문 제일 끝에 보국 안민의 계책을 장차 어디서 만들 수 있을 거냐. 동학은 보국 안민의 계책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보국 안민. 하은주 시대의 혁명의 기준이 안민에 있다고 그랬고 매행자가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안민에다 두었다고 했는데 수훈 선생이 동학을 만드는, 동학을 세상에다 공식적으로 알리기 시작하기 위해서 최초로 썼던 포독문에서 나는 보국 안민을 위해서 사실은 동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저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그 보국 안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은 이제 교조 신혼운동 과정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제가 30년 동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면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용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40쪽에서부터는 그 동학 사상 속에 들어있는 혁명 사상적 요소를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전체를 혁명하자는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동학의 동이라고 하는 것도 요건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을 우리는 그동안에 교과서에서는 서가 들어오니까 서에 대한 이분법적인, 서에 대한 대립적인 이런 동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의 간단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동이라는 것이. 그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동학에서 강조하는 동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그건 이제 수훈 선생의 언설과 저작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첫째, 동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동쪽이란 해 뜨는 곳, 광명이 비치는 곳, 새로운 것이 깨어나는 곳입니다. 둘째, 동은 해 뜨는 곳에 있는 나라, 해 뜨는 곳에 있는 천지, 즉 동쪽에 있는 나라, 동국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 조선을 포함하죠. 셋째, 동은 또한 그 해 뜨는 곳, 그 새광명이 비치는 땅, 동쪽 나라에서 이룩된 사상 또는 학문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동학, 즉 동국어학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은 새천지를 여는 새로운 사상이다 그 말이죠. 넷째,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수훈 선생님이 말씀한 이 동학은 해 뜨는 동쪽 나라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해지는 서쪽 나라 학문인 서학의 보편성을 수용한 학문이었다는 것이죠. 서쪽을 향해 활짝 열린 동학의 학문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동경대전에 서학과 동학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운즉 일이요, 도즉 동이요, 이즉 비라는 말에
요약돼서 나타납니다. 서로부터 서쪽까지도 서학까지도 서학이 지닌 긍정적인 것까지도 수용하려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런 부분에서 동학이 만들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조선 민중들에게 알맞은 지극히 주체적이면서도 지극히 보편적이며 그리고 지극히 근대적인 사상이 바로 동학이었다. 이런 만큼 혁명적 사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구간미는 정치혁명으로 연결이 되고 시천주는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거룩한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는 신분평등, 만민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신분제를 해체하는 사회혁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 이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학은 30년 이상을 혁명에 이르기까지 탄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혁명을 일으켜냅니다. 그 역할하는 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인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힘이 그 조선왕조의 대탄압을 뚫고 혁명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유무상자라고 하는 공동체적 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혁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 이제 동학농민혁명은 첫 번째 정치혁명이 있는데요. 이 정치혁명의 내용은 44쪽에 이제 마지막에 있습니다. 패정개간을 통해 농민군 지도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정치혁명을 시도한 내용은 부패한 집권자의 교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 민씨정권의 빌부터 아첨을 하며 안민과는 달리 항민을 일삼고 있던 조정의 관리와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과로리의 숙청을 통한 정도의 일신, 정치의 혁명, 이것을 동학농민군은 명확히 지향하고 있었다고 저는 봐줍니다. 두 번째 경제혁명의 부분인데요. 46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종합토론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토지균분조항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지는데요. 그 토지균분조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제가 확인한 내용만 좀 덧붙이고 종합토론에서 다루겠습니다. 북한에 넘어가셨던 그 최익한이라는 철학자께서 실학과 정다산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전봉준 장군에게 정다산의 경제유표라는 토지개혁론 사상이 담긴 게 전달이 됐다. 근데 그 내용이 강진읍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전달한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윤세현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윤세현이라는 분이 실제 하는가를 제가 이제 지난 8월에 현지까지 가서 봤습니다. 강진, 전라남도 강진 대구면에 해남유시 그 세거마을의 출신이고요. 다산 선생, 다산 초당으로부터 한 20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윤세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살아남으셔가지고 1년 뒤인가 먹을 게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대구면 고향으로 새벽에 숨어드는데 골목에서 형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형수님이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시죠. 윤세현이라는 이 농민군 지도자를 형수님이 보고 왜 고발을 했겠어요? 당신들도 위태로우니까. 그러면 이 윤세현이라는 분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강력한 그 농민군 쪽에서 활동했는가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하여튼 실존 인물이었고 해남유시 가문이었고 거리가 한 20km 이내에 있었고 세거지가. 그 다음에 또 그 강진과 관련해서 제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 강진 일대의 상황을 기록한 박기현이라는 분의 그 문집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이 박기현이라는 분이 정다산의 시집을 읽었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독서 목록에 이제 다산 선생의 시집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다산 선생이, 그러면 이 강지현이라는 분은 바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 반농민군 쪽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동학혁명 당시 인물인데, 그분의 저자 그 독서 목록 속에 정다산 선생의 시집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동학혁명 당시에 정다산 선생의 책이 강진 일대의 지식인들 사이에 익히고 있었다는 증거도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토지균분조항이 그 초고본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하나만으로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아까 이제 소설과 관련된 건 이미 조광선께서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첨가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픽션의 소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죠. 상당한 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지영의 동학사. 그러니까 토지균문 조항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의 여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사회혁명은 이제 신분제 해체인데 이 부분은 증명을 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보면 당신이 황해도에서 동학 접주가 된 결정적 이유가 그 신분차별 속에 신음하던 나에게 동학의 평등주의는 구원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서산에서 살아남으신 홍종식이라는 그 접주를 천도교의 후배들이 20년대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동학난 실화라고. 거기에 보면 왜 동학에 뛰어드셨습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동학은 그 남녀노소 신분 차별이 없어가지고 서산 일대에 동학 바람이 한번 부니까 한 달 만에 동학이 다시 다 돼버렸다. 그리고 서로 그 굶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매천 황현 선생이 구례에서 오학이문을 쓰시잖아요. 갑오 동학 혁명 당시에. 거기에 오학이문 속에 동학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그 비판적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면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한 집안에서 노비하고 그 양반이 같이 동학에 입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양반이 노비한테 절을 하니까 어제까지 이 주인 마님인데 마님이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다. 그런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너무나 명약관한 내용이라고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종교혁명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조광 교수님께서 교조신운동을 사상자유운동이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동학의 교조신운동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 사상, 학문, 신앙, 결사 이런 어떤 자유운동으로 해석한 연구자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동학교단에 자기네끼리 교조의 억울한 죽음을 풀자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해석을 해왔지 그것이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근대 현대 사회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자유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못했는데 묘하게도 오늘 조광 선생님하고 제가 그 부분에서 100% 일치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8쪽의 종교혁명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혁명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먼저 혁명에 대한 어원과 의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1860년에 성립된 동학 및 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유가의 혁명 사상에 대해서 고찰해야 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동학 속에 내재하고 있는 혁명 사상적 측면을 5가지로 고찰하고 94년 혁명 과정에서 드러난 혁명적 측면을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측면에서 고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혁명이란 말은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혁명의 어원은 주요 혁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사회 현상에 있어서나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을 뜻하는데 고대 중국의 주초, 주왕조 초기의 기록인 서경에서는 사회 현상에 있어서 혁명에 대해 지배 권력의 고체, 즉 왕제의 교체를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바로 하늘의 천명, 즉 안민을 실현하는 자에게 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 중국에서 비롯된 혁명의 의의에 대해 그것은 단순히 역성혁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단순한 지배 권력의 교체뿐 아니라 정도 혁신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둘째, 고대 중국에서 비롯된 혁명 사상은 유가에 와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보게 되는 바 유가에서는 통치자가 하늘의 명, 즉 천명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또는 천재 지배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백성들이 공공에 처했을 때 혁명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하늘의 명, 천명은 바로 백성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백성들 간 정치를 하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통치자로 하여금 안민과 민본주의 바탕 정치를 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가의 혁명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통치자가 천명을 어기고 다시 말해 안민의 정치 대신에 혁민의 정치를 일삼는 경우에는 폭력을 써서라도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폭력혁명 정당설마저 주장을 했습니다.
셋째, 1860년에 동학을 창조한 수훈은 동학이야말로 보고감민을 위한 계책의 일환으로 창조되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훈 당시에 조선왕조 지배층의 정치가 안민이 아닌 항민의 세상이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동학을 통해 그 같은 항민의 세상을 안민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말해 혁명을 하기 위해 동학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범부 김정설이라고 하는 경주 출신의 김동리 선생님의 큰형님이시죠. 이분이 쓰신 최제우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수훈 선생이 젊었을 때부터 얼마만큼 혁명적 어떤 그런 성격을 지녔는가가 아주 실감나게 범부 김정설 선생님의 최제우론, 그 책은 풍류정신이라는 책이 있고요. 영남대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풍류정신 속에 최제우론이라는 글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훈 선생이 젊어서부터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훈이 창조한 동학에 내재한 혁명 사상에 대해서 필자는 다시개벽, 동학의 사상 또는 종교혁명, 보고감민의 정치혁명, 시천주 사회혁명, 유무상자의 경제혁명 등 5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찰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동학혁명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혁명적 양상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4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무엇과도 비합법적 폭력혁명의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비합법적 성격은 92~3년에 이르는 합법적 개혁운동인 교조신혼운동의 좌절, 다시 말해 합법운동에 대한 지배층의 탄압에서 유리했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종교적 차원에서 보국 안민을 달성하기 위한, 다시 말해 유가 및 맹자가 역설한 안민이라는 천명을 어기는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는 조선 왕조를 폭력을 써서라도 안민을 달성하고자 했던 명실상부한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컨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의 혁명 전통에 바탕한 명실상부한 대혁명이었다는 것이 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정 토론은 동국대학교 조재권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한 조재권입니다. 박명 선생님이 굉장히 방대한 걸 중국의 사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학혁명, 그다음에 혁명 사상, 동학혁명 내용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자께서는 뭐 이런 이제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혁명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딱 선언적인 말씀하시고, 이 혁명의 어원, 동양적 혁명의 어원과 뭐 유화사상, 동학에서의 사상, 그다음에 이제 농민군의 활동에서 보이는 혁명적 요소 등을 이제 핵심을 새롭게 정리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기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조광 선생님도 발표하시고 이용 선생님도 토론하실 때도 많이 나왔지만은 좀 애매하게 이제 서로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던지 아니면 이제 분절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저 자신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은 이 박명 선생님의 이 이제 일관되고 분명한 주장은 이제 이 분야 용어 개념 정립에서 일정한 이제 방향타가 될 것으로 아는 이제 활력소가 되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연구의 방향을 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용어 개념이 이제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뭐 동학남부터 시작해서 1894년 농전전, 그러니까 중간에 뭐 갑오의 혁신운동이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게 불려왔고,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농민운동도 있고, 그러나 이제 2004년도에 특별법 제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명명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혁명과 운동, 뭐 농민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착종되어서 언급되고 있다는 데서 이제 필자께서는 이제 대단히 강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은 것이 태평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태평천국 이제 혁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혁명으로 중국에서도 자리매김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뭐 상황이나 뭐 시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이제 혁명으로 분류하는 이제 당위성이 뭐 약간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상호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당위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논점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는데 그걸 간략히 다시 이제 한번 공부하는 차원을 반복해 보면 혁명이라는 이제 말의 어원이 이제 고대 중국에서 나온 것이고 지배권력 교체 이상을 의미하는 이제 정치 사회 혁명이 있고 또 육아의 혁명 사상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맹자 단계하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 역성혁명 아니 폭력혁명까지도 이제 긍정한 단계로 이제 나가게 되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동학의 혁명 사상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셔서 개벽이 이제 문명의 혁명이고 동학이 사상 종교 혁명, 보광민이 정치혁명, 시천주가 사회혁명, 이제 유무상자가 경제혁명 여기 5가지를 이제 동학 사상에서 추출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1894년에 이제 행위 부분에서는 부패한 집권자의 교체를 정치혁명,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유무상자 토지균분을 경제혁명, 신문제 해체와 평등주의 실현을 사회혁명, 그다음에 이제 주작 일존주의 극복이라든지 신앙 및 포교 자유 등을 이제 종교혁명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필작에서는 결론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은 보호관민을 달성하기 위한 명술상부한 혁명이자 동아시아 혁명 전통에 바탕한 대혁명으로 결론 짓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객관적인 이제 그간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필자의 일관된 논리와 이제 이런 시도들은 중요한 논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혁명적이라는 표현에서는 대단히 저도 뭐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점을 예시한다면 필자에서 말씀하신 건 대부분 이제 동양의 고대 사회부터 해서 우리 사회 19세기 사회 넘어오고 그런 이제 용어의 개념과 우리의 이제 전맥상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떻게 행위로서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이 근대 혁명에 대한 논리는 서구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뭐 비견하기에는 프랑스 혁명을 많이 모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필자께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부분은 이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좀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혁명론을 좀 얘기해야 좀 더 설득력이 가지 않겠는가 좀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 고대 사상의 혁명 요소에서 이제 필자가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은 이게 혁명보다는 좀 더 큰 단위에 약간 민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이제 민본주의라든지 뭐 민보 사상의 그런 외원안의 혁명이라는 작은 것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좀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동학 사상과 이제 동학 농민혁명에서의 혁명적 요소, 혁명 사상 또 혁명의 여러 국면 이 따옴표를 쓴다면은 이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혁명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적과 이제 고유한 단어는 좀 엄밀히 분리할 필요가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용어에 대한 좀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혁명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개념 정리에 관한 이제 실증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박명수 선생님이 아주 분명하고 과감하고 아주 많은 사료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다루는 이 범주라든지 내용이 굉장히 이제 저는 생각하면 포괄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애매하다 어떤 부분 특히 뭐 시천주를 말씀하신 사회혁명으로 얘기하고 유무상자를 경제혁명으로 이제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결론으로 이제 나가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 제한 문제 나름대로 생각한 작은 거랑 이제 제한인데요. 필자가 아까 머릿말에서 태평천국 혁명으로 중국에서 이제 명명되었다는
주장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럼 올 봄에 여름에 어떻게 우연하게 남경의 태평천국 160주년 이제 국제 심포지움을 가볼 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의 태평천국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약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그 공식 용어가 이제 우리도 보통 태평천국 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분명 용어를 기으라고 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한때 혁명을 쓰던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기으라는 명으로 되지 않겠는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민전쟁론과 이제 혁명론의 이런 얘기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이 생각은 비슷해도 용어를 쓰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비슷하게 가는 적어도 혁명적 입장에서 아까 이용호 선생님이 이제 저도 그 부분에 가지면 진행 과정은 농전쟁이고 이제 지향 사회혁명이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혁명론을 이제 시동 지향하는 이제 필자의견에도 일정한 좀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과거의 밀란과는 이제 아주 뭐 확연히 달리하는 19세기 후반에 이제 혁명적인 것은 이제 분명하지만은 이 혁명이란 거는 이제 근대 사회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고 근대 시민 사회라든지 하나의 미래 전망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뭐가 전근대적 요소들도 일정 부분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박명수 선생님이 대단히 실론적이고 아주 많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과 통해서 좀 서로 이 개개인들의 이제 시각과 논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 들어서 한 120주년 정도 되는 그 해 정도에 이런 용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제 기준들 방법론이나 뭐 행위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뭔가 풀어나가는 이 대규모 작업이 한번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제가 약속 시간을 조금 뭐랄까요 지키지 못했는데 한 3시 반까지 너무 적을까요? 하여튼 3시 반에서 35분 그 사이까지 잠깐 쉬시고 2부는 독립기념관의 김용달 박사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잠깐 쉬시죠.